제가 몇 년 전에 아침에 강의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 허리가 나갔어.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이렇게 응급실 갔더니 터졌어요. 그날 시술을 받았어요. 입원하고. 다음날 하루 입원하고 좀 괜찮아요. 근데 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저녁반 강의하려고 딱 했는데 못 일어나겠어. 앉아있다가 딱 그때하고 느낌이 똑같아. 싸한 게. 큰일 났다. 내일 대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꾸역꾸역하고 아침에 병원은 못 가고 진통제를 이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왕창이라고 해요. 왕창. 이빠이는 이제 조금 나아요. 주말에 가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아봐야지 안 되겠어요. 제가 허리가 나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공부할 때 의자가 있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바짝 붙여 앉아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누워서 공부해요. 맨날.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허리 금방 나가요. 바짝 붙이세요, 여러분들. 금방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하고 허리 나가고요. 눈 나가고요. 공부하면. 열심히 한 분들만. 아닌 분들은 오히려 때깔이 좋아져. 때깔이 아주 좋아져. 공부한다고 배고프니까 계속 막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때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얼굴도 우중충해지고 점점점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요. 네? 네, 다크서클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말이죠.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은 공부하는 분이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깔이 좋아지고 바짝바짝거려. 그러면 저분은 무늬만 공부하는구나. 일요일 같은 때 도서관 큰데 한번 가보세요. 절반 정도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절반 정도가 민법책 펼쳐놓은 중개사. 그분들 중에 하루 종일 제대로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 노가리 풀고 계세요. 대부분이. 하루 종일. 거의. 한번 노가리 풀기 한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밥 먹고 커피 한 잔 4시간. 꾸준히 그냥 나오시는 게 공부의 첫경이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계약 총론, 계약의 뜻 받고 계약의 종류 봤어요. 조금 헷갈리고 하지만 뭐 완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까먹으니까 당장 쌍무편모 유상무상이 뭔지도 까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보셔가지고 익숙해지시면 얼마든지 구별됩니다. 나중에. 자, 세 번째가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요.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요. 우리 민법총 측에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봤죠. 근데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기 전에 먼저 성립 요건부터 봤어야 돼요. 잘 보세요. 계약이란 게 일단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조차 되지 않았다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민법총 측에서 했던 법률행위 유효 요건 보기 전에 법률행위 그중에 대표적인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실무적으로도 가끔 저한테 여러분들이 중개사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이 자기 101호 아파트를 1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1억에 사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서도 안 썼어요. 자, 이 경우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가? 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부분 안 됐다 그래요. 근데 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왜? 조금 이따 보면 나와요. 왜 그게 계약이 체결된 건지. 그러니까 중개사분들도 안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계약을 성립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약서도 안 썼는데요. 계약할 때 꼭 계약서 쓰라는 말 없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식의 자유예요. 구두로도 얼마든지. 근데 계약서 쓰던데요. 그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구두로도 얼마든지 계약이 체결되는데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안 됐다 그러셨죠? 저는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계약금하고 계약서란 말이지. 꼭 계약금을 줘야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약금이나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성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계약이 성립하려면 별거 없어요. 일단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돼요. 혼자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목적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표시해야지. 그 표시를 두 가지. 어느 한쪽이 먼저 청약. 상대방이 승낙. 자,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존재해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로서 매도하겠다는 각과 매수하겠다는 을을 마주 앉아 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갑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할 목적이 있고 매수인은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101호를 1억에 사라. 을이 1억에 사겠다. 당사자 존재하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 있었죠. 그 다음에 요 내용 101호를 1억에 사라. 101호를 1억에 사겠다. 내용이 어때요? 일치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요. 이게 우리 민법상 계약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 성립한 거예요, 이미. 이게 민법상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이때 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 놈도 문제가 돼요. 요것도 일치해야 돼요. 요걸 주관적 가치라고 해요. 자, 제가요, 이분한테 이게 민법, 비법 자료집이에요. 사세요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낼름 내가 살게요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할까 안 할까 이분하고. 안 하죠. 제가 아예 안 돼요. 당신한테는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청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 값이에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누가 승낙을 해야 돼요? 을이 승낙을 해야죠. 이렇게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있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양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약은 어떤 모습으로 성립하는가? 지금 본 거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을 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계약은. 다만 우리 민법은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청약이 있어요. 근데 승낙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아주 예외적인 걸 두 가지 규정해 놨어요. 결국 계약이 성립하게 한 요건은 이런 거고 구체적으로 요걸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되 요런 경우도 있다. 요걸 간단히 보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232페이지 첫 번째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이라고 5줄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먼저 청약이란 건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죠. 그렇죠? 이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청약에서는 오늘 하나가 청약의 유인이라는 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청약은요. 청약을 했을 때
이 청약하고 내용이 일치되는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걸 청약이라 그랬죠? 청약이란 청약하고 일치하는 승낙을 받음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이 직원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했어요. 이 채용 공고가 직원을 고용하는 건 고용계약이에요. 채용하는 건. 고용계약에서 청약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채용 공고가. 만약에 이게 고용계약에서의 청약이라면 이 공고를 본 을이 이력서를 제출. 이게 승낙이 되겠죠. 이게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고용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근데 이건 고용계약 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갑이 다시 이력서를 검토해서 출근하세요 라고 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게 승낙이에요. 이게 청약이야.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이게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하고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청약은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 그런데 채용 공고는 이력서를 제출받는 게 청약이고 이 공고한 사람이 다시 오케이 하는 게 승낙이니까 채용 공고 자체는 청약이 아니다 말이죠. 그럼 이거 뭐라 부를 거냐? 청약을 꼬시는 거. 그래서 뭐라 한다? 청약의 유인.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우리 거기 양가로에 동그라미 3번 말씀드리고 동그라미 2번. 청약은요. 보통 특정인에게 하죠. 갑이 을을 콕 찍어서 사라 이렇게. 그런데 자동 판매기 설치를 생각해 봅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는 이게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자동 판매기 설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청약이죠. 무슨 청약? 음료수 사 잡숴봐. 그리고 청약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를 이렇게 골라. 그리고서 이거 결정을 해. 그리고 동전을 넣어. 버튼을 눌러.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딱 체결되죠. 그리고 음료수가 우르르 나오죠. 이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안 되나? 음료수 안 나오면요. 채무 불이행이지 뭐. 그죠? 계약은 이미 성립하는데 난 돈 넣었잖아요. 자, 이때 자동 판매기 설치가 분명히 제가 청약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청약 특정인을 콕 찍어서 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죠. 청약에 관해서는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인데 두 가지.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하고 두 번째 청약의 상대방을 생각하자.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반면에 승낙은 청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죠. 그게 승낙이에요. 이때 내가 뭔 청약을 받았어. 첫째, 당연히 승낙 의무 따위는 없지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대전도 그런가? 서울은 특히 1호선 같은 경우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름에는 뭐 토시 이런 거 탄력 있다고 양쪽에 끼고 들어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도 안 탄다고 맨날 이렇게. 일단 밴드 같은 거 막 이렇게 초방수 뭐 맨날 이렇게 1,000원에 50장 들어있는 거 막 이런 거 봐요. 근데 그분이 쫙 장황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무릎에다 물건을 쫙 올려. 이게 뭐예요? 청약. 근데 나 이거 사겠어. 승낙 의무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승낙 의무는. 문제는 안 사겠다. 사겠다 안 사겠다.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회답 의무? 없지요. 가만히 있으면 도로 가져가잖아.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 나아가 회답, 대답을 해줄 의무도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당연히 청약을 한 사람한테 승낙해야 되죠.
청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청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의 상대방하고 구별하셔야 돼.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구별이 되죠. 미리 말씀드려요. 세 번째가 이건 이쪽으로 올게요. 갑이 1억에 사라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승낙을 하는데 9천이면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불일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오케이. 계약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게 승낙이 돼야 되고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에? 청약이 돼야 돼요. 이게. 그렇죠? 다시 한번.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청약을 했어요. 처음에 갑이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으나 을이 9천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이 알았다. 오케이 했다면 분명히 계약은 성립하지. 얼마에? 9천만 원에. 그러니까 이게 승낙이 될 것이고 이게 승낙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청약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534조에서 갑의 이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가지고 승낙을 한 경우, 이거 변경해서 승낙한 거죠.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법에서 아예 이걸 뭐로 본다고요? 새 청약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갑이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청약과 승낙의 이사합치선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청약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하고 양가로의 동그라미 2, 3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승낙을 합니다. 한 장 넘겨서 234페이지. 승낙에 의가 있고 니은 1번에 승낙의 상대방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기역이 있어요. 두 가지.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 동그라미 2번에 변경을 가한 승낙에서 기역 요 정도.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면 승낙의 자유가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승낙 의무 없고 해답 의무도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무슨 기간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또 머리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비정상적인 계약의 성립이 있었어요. 한 장 더 넘기면 236페이지가 나옵니다.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분명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성립을 하는 게 보통인데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두 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습니다. 자, 아까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여름에 팔토시를 팔아. 토시 두 개를 내 무릎에 올려놔. 청약이라 그랬죠. 이분이 물건을 쫙 돌리고서 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줘. 승낙이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이분이 나한테 물려놓고 저쪽으로 간 상태에서 내가 포장을 뜯어가지고 팔에다가 토시를 끼웠어. 그럼 옆 사람은 이놈 샀네 라고 생각하겠죠. 좀 이게 액션이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어쨌든 나는 지금 분명히 그 물건 파는 사람한테 명시적으로 승낙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승낙으로 볼 수 있죠. 그거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승낙은 없는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액션을 취하자란 말이죠. 살 생각이 없는데 뜯어서 뭐 이걸 부착을 할까요? 안 하겠지. 착용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뜯어갖고 착용하는 거 보고 저놈은
샀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교차청약은 아주 우연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을이 갑의 청약 사실을 모르고 갑한테 네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으라고 청약을 했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는데 우연하게도 내용이 똑같아. 원칙적으로라면 각 청약에 대해서 각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내용이 똑같은데 당사자도 똑같고 양 청약만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은 성립하도록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자,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우리가 민법 정치에서 뭘 봤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청약의 의사표시가 정상적이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즉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유효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도 법률행위 일종이니까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판단해봤더니 체결됐어. 그 다음에 뭘 판단하는 거예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거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체결됐는지 봤더니 체결이 됐어요. 갑소유주택을 1억에 사기로 일치가 딱 됐어.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더라. 이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라 했죠? 원시적 불능. 5주 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목적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가능성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계약 당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9일날 이미 멸실됐으니까. 계약 당시 불가능을 뭐라 했죠?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라 그랬어요. 따라서 권리 의무 따위는 생기지 않으니까 뭐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을이 계약 당일날 계약금을 준 게 있다면 돌려 받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내용인데 계약법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첫째, 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 이때 갑, 자신이 내일 팔고자 했던 주택이 오늘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았다면 을에게 연락을 해서 오지 말아라. 내가 내일 너한테 팔려고 했던 주택이 우연하게 오늘 멸실됐다. 못 판다. 팔 수 없다. 팔 수가 없다. 연락했어야죠. 근데 안 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했어, 갑이. 이런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갑?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놈을. 없는 주택을 팔고 있잖아. 그쵸? 두 번째, 이 을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만약에 을이 알아. 근데도 와서 사. 또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사기꾼과 또라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는데 왜 사? 또라이지. 그러니까 이놈은 모르고 있다. 나중에 을이 이 사실을 알면 갑에게 달려와서 멱살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겠지요. 이 사기꾼아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우리 민법은 주먹질로 해결하지 말고 감 너는 손해를 배상해라. 뭘 해라?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요거를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 개념을 오늘 명확하게 기억을 해둡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효과 같은 건 나중에 보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3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네모 3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535조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조문은 읽으면 안 돼요. 조문 읽으면 머리 지진납니다. 읽으라 그랬어야지 안 읽지. 읽지 말라 그러면 읽는데. 반대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괜히 읽지 말라 그랬네. 오른쪽에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이라고 돼 있죠. 이거예요. 원시적 불능.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목적 달성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즉 악의 또는 과실이어야 되고 상대방은 전혀 몰라 이걸 선의 무과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한다. 이렇게. 그 요건을 가지고서 우리 밑에 있는 의의는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밑에 있는 왼쪽 하단의 의의는 그러니까 요 의의는 읽지 마시고 요건 가지고 의의를 생각하세요. 요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 그걸 말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한다. 요거. 여기까지가 계약 성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계약이 성립을 했고 계약이 유효해. 그럼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 채무가 생겨요. 이때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뭐라 그랬죠 아까? 쌍무라 그랬죠. 우리 민법은 이 쌍무 계약의 공통의 효력 두 가지를 규정을 따로 해놨어요.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 미리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쌍무계약마다 정할 필요 없이 쌍무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두 가지를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런 겁니다. 먼저 항변이라는 말은 뭘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뭔지 또 뜻만 좀 생각해 봅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소유 주택을 매매합니다.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자, 계약을 체결하면요. 갑은 주택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각각 부담하죠. 쌍무죠. 두 번째, 이행기가 됐을 때 갑의 채무,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와 을의 채무,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맞지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이 매수인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소유권은 이틀 뒤에 넘겨받아라 라고 되어 있다면 을은 불만이 있겠죠. 내가 저놈을 어떻게 믿고 돈을 먼저 주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쌍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는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무는 대가적이에요. 대가적이란 말은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예요. 반대로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예요. 결국은 주고받는 게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가적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이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1월 30일 날 갑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라고 청구를 하더라 말이지. 갑이. 이 개 진상이죠?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 하시다 보면 진짜 비합리적인 분들을 무지하게 만나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 나중에 하시려면 간 쓸게 내놓고 하셔야 돼. 어떨 때는. 예? 물론 열받았고 너 같은 거 하면 중개 안 한다고 하는 이 태쪽 같은 중개사분들도 왕왕 있긴 있으나 그러면 안 돼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간 쓸개는 집에 두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게끔.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중개사를 하시면 사람 성격이 바뀌어요. 내향적인 분도 공부하고 그거 하다 보면요. 활달하게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끝내 내향적인 분들이 있어.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극히 내향적인지. 그러면 이 공부하는 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근데 나는 내향적이지만 얼마든지 외향적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속 하셔도 돼요. 저는 원래 내향적이에요. 별로 외향적. 사람 많이 모여서 우울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강의라고 앉아있어. 강의할 때만 제가 이렇죠. 평상시에 길에서 만나면 저는 여러분들 얼굴 잘 안 쳐다봐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위에서 너도 중개사 하나 이렇게 강의만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해라 하는 분들이 있네.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술도 혼술 같은 거 잘해. 혼술, 혼밥, 혼영.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해. 뭐 얘기하다가, 진상 얘기하다가. 갑이라는 놈이, 지는 이행을 안 하면서 내놓으라 그래. 그럼 당연히 야, 이 자식아. 너 또라이냐, 이 자식아? 동시에 해야지, 이놈아. 얘한테 먼저 해라 그래, 인마. 네가 할 때까지 못해, 이놈아. 그죠? 그걸 뭐라 한다? 동시 이행한 거고. 네가 할 때까지 못해, 이놈아. 왜? 동시에 해야 되니까. 동시.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뜻만 일단 생각하시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동시항변권이 성립해간 요건이라든가 뭐 효과라는 걸 쭉 보게 되는데 핵심이 이게 과연 동시이행 관계냐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양채무가 대가적이어서 공평원시상 동시이행 관계여야 돼요. 그래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생기겠죠. 근데 이게 동시이행 관계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예를 들까 듣기만 하세요. 갑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줬어요. 채권자한테. 나중에 돈을 갚아요.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돈 빌릴 때 써준 차용증 돌려줘. 그런데 채권자가 없는데? 그럼 나는 야, 차용증 돌려줘야지. 나 차용증 돌려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돈을 갚는 것하고 기존에 돈 빌릴 때 써줬던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돌려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써줬어. 나중에 여러분이 돈을 갚아. 근데 이놈이 내가 기존에 써줬던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안 돌려줘. 그럼 나는 돌려줄 때까지 돈을 못 갚겠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대법원은 돈을 갚는 것하고 기존에 써줬던 차용증하고 현금 영수증, 현금 보관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동시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는 것하고 영수증 받는 게 동시행관계래요. 뭘 받는 거? 영수증 받는 거. 그러니까 채무자는 영수증 써줘. 못 써줘?
써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여러분 집에다가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어요. 설정을 해줬어. 나중에 돈을 갚으러 은행에 갔어요. 가가지고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달라 그러겠죠. 근데 은행이 안 줘. 그럼 나는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줄 때까지는 돈을 못 갚겠다.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갚는 것하고 은행이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나한테 주는 게 동시이행 관계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다 1번, 아니다 2번. 아니다 2번. 왜 아니냐? 우리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말소는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갚아.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가 아니고 영수증 달라. 영수증. 다시 한번. 돈을 갚는 것하고 뭐가 동시행관계다? 영수증. 그러니까 변제, 돈을 갚는 것하고 차용증 반환, 돈을 갚는 것하고 저당권 말소 이런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뜻만 일단 정확하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여야 한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쌍무계약의 공통효력 이거 보고 있어요.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1월 10일 날 을하고 주택을 매매합니다. 이 갑은요, 갑하고 을은요 1년 내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만 하고 앉아있어요. 1년 내내. 민법에서 갑과 을은 맨날 만나갖고 그것도 1월 10일 날 꼭 만나가지고 왜 1월 10일 날 만날까요? 1월 10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맨날 제가 1월 10일 날 계약한다 그럴까요? 네? 안 이상하세요? 저 자식은 맨날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번 정했더니만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왜 꼭 1월 10일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생일이신가요? 맨날 물어봐. 아닌데요. 그럼 왜 1월 10일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1월 10일을 잡았더니 계속 쓰게 된다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계약했어. 30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 30일 날 뭐 이행하면 되죠. 근데 이 주택이 1월 15일 지진으로 멸실됐어. 자, 아까 계약 체결상에 하실 책임은요.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어요. 근데 이거는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됐죠. 이런 걸 무슨 불능이라 그랬죠? 후발적 불능이라 그랬죠. 전 멸실 원시적 불능, 후 멸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대로 유효해요. 유효라는 건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주택을 이전할 채무가 생긴 상태고 을도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의 채무가 갑의 잘못 없이, 그렇죠? 지진이 나서 무너져 내렸다는 건 갑의 잘못이 아니지요. 갑의 잘못.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잘못 없이 소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을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갑의 잘못도 없고 을의 잘못도 없이 갑의 채무가 소멸했어요. 이렇게 소멸했을 때 을의 반대 채무,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
우리 민법상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게 나오는데요. 이 책임은 책임질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귀책사유라고 해요. 이 귀책사유가 대표적인 게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1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러면 지겠냐 말이지. 안 지죠. 왜 안 져?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이게 대원칙이에요. 반면에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는 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근데 이 무과실 책임은 반드시 법에서 규정이 있어야만 돼요. 그쵸? 잘못이 없는데 책임지라 그러면 이 무슨 거지 같은 나라가 있냐고 사람들이 반발한단 말이니까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돼요. 무과실 책임을.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각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계약이 유효해요. 그 상태에서 계약 체결 후에 어느 한쪽의 채무가 누구의 잘못도 없이 소멸을 했어요. 문제가 이 을의 반대급부예요. 이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책임,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을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경우에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을이 책임지는 거고요. 지급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누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진이가 져야 될 책임. 지진 잘못이니까. 근데 지진이에게 책임을 지으라면 지진을 또 만들겠죠. 또 지진이 또 생겨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걸 정해놓은 걸 위험 부담이란다.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은 반대 당사자의 반대급부 지급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채무자가 누구냐?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쌍모계약을 하면요, 양당사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을은 대금 지급 채무자예요. 그렇죠? 그 채무자를 말한다 그러면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부담한다 할 때 이 채무자가 누군지를 정해놔야 돼. 누구냐?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갑.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원칙까지만. 예외 있어요. 을이 위험부담하는 경우 있어요.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주택을 넘겨받지 못하지만 돈은 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고 원칙을 기억해 주자. 이걸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238페이지 맨 위에 가면 동시 이행의 항명권의 뜻이 있어요. 양가로 1, 양가로 2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지금 보면 어렵고요. 넘기세요. 또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가 있죠. 그렇죠? 의의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쌍무 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할 때, 자,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뭐라 했어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럴 때 어느 한쪽의 채무가 그 사람의 책임 없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서 결국 소멸했을 때 상대방 채무는 존속하는가 소멸하는가,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의 문제를 뭘 한다? 위험, 부담을 한다. 그래서 그 240페이지 하단에 원칙이 나와 있죠. 채무자주의라고. 읽어볼게요.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갑의 채무가
양 당사자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 한다. 쌍무계약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나온다는 거 개념을 정확하고, 특히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